그날 저녁, 강남의 한 저택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42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사악한 음모가 숨어 있다면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진실을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색이 바랜 자켓을 입고 낡은 가방을 꽉 쥔 채 저는 강남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저택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웅장함이었습니다. 며칠 전 고용주가 제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제가 남편을 잃고 아들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이지만 급여가 다른 곳보다 2배는 더 나온다면서 정말 중요한 고객이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됐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더니 깔끔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잠시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나타난 분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저택의 며느리인 최유리 씨였죠. 깔끔하게 빗어올린 머리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늘 오기로 한 간병인인지 확인하더니 자신을 이 집 며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제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반짝이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화분에는 이름 모를 고급 식물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제가 많이 놀란 모습을 보더니 자신도 처음 시집 올 때 정말 놀랐다며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초라한 모습이 이 화려한 집과 대조되어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방은 2층에 있다고 하더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고 우아했습니다. 난간은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계단마다 깔린 카페트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하게 흡수했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방문이 열리자 조용하고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유리 씨는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한 달째라며 의식이 없으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노인을 바라본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2년 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제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진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처음이라 좀 긴장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신기하다며 제가 회장님과 정말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누군가 닮았다 싶었는데 바로 회장님이었다면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보면 진짜 딸이라고 할 것 같다고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42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유리 씨는 저를 침대 옆으로 안내하며 회장님의 상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수액과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서 욕창을 방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며 특별한 영양 수액을 12시간마다 꼭 교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전문 간병인답게 장비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노인의 얼굴이 신경 쓰였습니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유리 씨는 차 한잔 하자며 저를 1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자 60대 여성이 차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집의 가정부인 김순덕 씨였죠. 깔끔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리 씨가 저를 소개했지만 순덕 씨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말 한마디 없이 차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리 씨는 순덕 씨가 낯을 많이 가린다며 이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신 분이고 회장님이 많이 아끼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의 차가운 시선이 왠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45세의 박태호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아들인 태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 회사를 운영하며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생 많이 끼쳐드릴 텐데 정말 잘 부탁한다고 진심이 담긴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리 씨가 남편에게 정말 신기한 게 있다며 제가 회장님하고 너무 닮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태호가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정말 그렇다고 했습니다. 딸이라고 해도 믿겠다면서 농담을 했죠. 부부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드는 화살 같았습니다. 부부는 저를 마치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하자고 권했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 고마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체크했고 심전도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장님의 체위를 변경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장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코 모양, 귀의 생김새, 심지어 숨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확인해봐야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그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났던 그날, 어린 저는 무서워서 방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무서운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연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무너져 내린 기둥에 다리가 깔렸고 그 순간 뜨거운 불길이 아버지의 왼쪽 다리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생긴 아버지 다리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바지를 벗기며 시선을 점점 드러나는 왼쪽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있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방문이 열리며 유리 씨가 놀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바지를 내린 채로 눈물을 흘리며 굳어 있었습니다. 유리 씨의 눈은 커져 있었고 표정이 낮과 달리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바에야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리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 같다고.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두고 떠나셨는데 처음 회장님은 봤을 때부터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릴 적에 저를 불 속에서 구해주시려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으셨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흉터를 확인해 보려고 바지를 내렸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태호는 저를 이해한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면서 정말 많이 닮았다고 자신들도 처음 봤을 때 놀랐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주장만 믿을 수는 없다며 이런 경우에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DNA 검사였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정말 맞다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태호는 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있어서 비밀을 보장하면서 빠르게 검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저희 집에 와준 이상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유리 씨도 아까 소리 지른 걸 죄송하다며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돌보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과 회장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였거든요.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열심히 간호해서 꼭 빨리 깨워드릴게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속삭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저와 태호, 유리 씨가 모여 앉았습니다. 순덕 씨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봉투를 뜯어 결과지를 꺼내어 읽더니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태호의 목소리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친부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상 흉터도 똑같고 얼굴도 그렇게 닮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친부관계가 아니라고 나왔다며 정말 죄송하지만 이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절망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유리 씨는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이제 가족이라고 회장님은 잘 부탁한다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회장님은 돌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지만 이 집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배려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발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쓴 듯한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사모님이 3시에 잠깐 나가십니다. 그때 뒷마당 빨래 넣는 곳으로 오세요. 이 집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준 걸까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창문 너머로 유리 씨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검은색 핸드백을 든 유리 씨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자 가정부 순덕 씨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제 쪽지를 준 분이 순덕 씨였던 것 같았습니다. 순덕 씨는 저를 보더니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빨래 넣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빨래를 널기 시작했을 때 순덕 씨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집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요. 지금 이 뒷마당에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저를 보지 마시고 계속 자연스럽게 빨래를 넣으세요. 절대 길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순덕 씨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에게 주는 수에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제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드님은 회장님께서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독수액을 넣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한 겁니다. 만약 그게 독이라는 사실이 들킨다면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는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수액 들고 경찰서 갈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이 집엔 CCTV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아드님은 경찰, 검찰 등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깊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간 당신 목숨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이 집에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은 단 하나, 며느리와 아드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밟고 천장 환풍기를 열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덕 씨는 DNA 검사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회장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상황에서 만약 다른 자식이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DNA 검사 가짜일 확률이 있습니다. 미리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집을 나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꼭 DNA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뒷마당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유리 씨가 없는 지금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천장을 올려다보니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환풍기 덮개를 열고 안쪽을 더듬어 보니 비닐 포장된 꾸러미가 만져졌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작은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켜자 유리 씨와 태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수액 얼마나 더 필요해? 2달 정도면 증거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 조금만 더 기다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유리 씨가 수액에 뭔가를 넣고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독이 든 수액으로 회장님은 죽이고 있었구나. 저는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한 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 무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유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히 증거들을 다시 비닐 포장에 넣어 환풍기 안에 숨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바로 유리 씨와 마주쳤습니다. 유리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다른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서 급해서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제가 왜 그렇게 땀을 흘리는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각 수액을 교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덕 씨의 당부를 기억하며 회장님 왼쪽 다리 45도 각도에 서서 카메라가 가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때 독수액 대신 일반 수액으로 바꾸고 독수액은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 희망은 다음 날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 간병인을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벙벙한 상태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독수액을 순덕 씨가 아직 가져가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집을 나서며 주방에서 나온 순덕 씨와 눈빛으로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 있는 작은 하얀 봉투를 만졌습니다. 어제 몰래 뽑아둔 회장님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래, 아직 희망이 있어.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내 종합병원에 가서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아들 민준이가 있는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제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나아진다고 했지만 각막 기증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보험금을 모두 쏟아부었고 아주버님 댁에서 민준이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가족이라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도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친부 확률 99.9%. 제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한 번,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 아버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났지만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지? 어떻게 아버지를 구하지? 순간 제 머릿속에 순덕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8시, 저는 다시 그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덕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었지만 저는 지금 당장 태호와 유리 씨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태호와 유리 씨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간병인이 2층에서 내려와 수액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새 간병인에게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태호와 유리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당신들 DNA 결과 조작했지. 제 첫마디의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다시 병원에 맡긴 결과 회장님은 우리 아버지로 밝혀졌어. 그때 태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태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존댓말에서 반말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너같이 천박한 게 어디 이 집에 들어와서 딸 행세하려고? DNA 결과 조작? 그래, 내가 했다. 그거 일도 아니야. 태호는 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소름 끼치는 눈을 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야. 새로운 간병인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호의 협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DNA 결과 하나 가지고 여길 찾아왔다고 생각해? 너네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했지? 저는 새로운 간병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한테도 12시간마다 수액 교체하라고 했나요? 그 수액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회장님은 죽이는 독이죠. 내가 그날 왜 너네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알아?
거기 천장 안에 너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증거를 모아놨거든. 태호가 급히 순덕 씨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순덕 씨가 비닐 포장된 꾸러미를 들고 내려오자 태호와 유리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태호가 저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이 사실 누구한테 얘기했어? 경찰한테 얘기했어? 아니, 이제 여기서 나가서 말하려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태호는 잠시 멈춰 서 있더니 갑자기 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커져가더니 마침내 머리를 뒤로 젖히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온지 알아? 방해가 되는 놈들 하나 둘씩 다 정리해가며 올라왔어.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태호가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배에게 사람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0분 안에 올 수 있지. 전화를 끊은 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소파에 똑바로 앉아서 태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호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태호는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가 인터폰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벌써 왔나? 역시 건달들이 일처리는 빨라 라고 말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입구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맨 앞에 남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태호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태호와 유리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을 말이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제가 천천히 일어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112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잘 가라, 이 자식아.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와 유리 씨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24시간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도 저를 도와 회장님은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가 평소처럼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회장님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장만 바라보던 회장님이 이제는 고개를 조금씩 돌려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회장님이 다시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이 더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영.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영희야. 회장님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저에게는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딸 얼굴을 왜 몰라보겠니? 미안하다 영희야. 회장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모든 한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몸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2년 전 사업에 실패해서 거액의 빚이 생겼고 사채업자들이 저를 두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를 보육원에 잠시 맡겨놓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 이해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로 복귀해서 태호의 범죄를 처리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를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 민준이의 첫 만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제가 지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느껴져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인하고 멋진 분이시라는 거요, 라고 말했을 때 회장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회장님은 정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각막 이식 수술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붕대를 풀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며 역시 제 말이 맞았네요. 너무 멋지시고 따뜻하고 강인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민준이가 30대가 되었을 때 회사 이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민준이는 취임사에서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눈으로 더 멀리 더 넓게 보며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저와 민준이, 순덕 씨 3명은 회장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묘소는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따뜻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순덕 씨도 깊숙이 저를 울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영희 씨랑 민준이, 저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3명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3명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아름다운 재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2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